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 벚꽃이 한창이고 사람들 표정에서 봄이 왔음을 느낍니다. 꽃을 보니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지런한 분이시라 꽃과 화초를 아주 잘 기르셨습니다. 정갈하신 분이라 음식도 아주 깔끔하셨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는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출판사 샘터 역근이 정채봉님 유시화님입니다. 이 책의 초판은 1998년도로 25년 넘게 지나온 책이지만 책을 읽는 우리들의 그 감정은 예전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인사들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편지글, 일기, 산문처럼 써내려간 책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편지를 긁적여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어머니여, 최인호. 어머니, 당신을 무엇라고 다른 말로 부를 수 없어 그냥 어머니라 부릅니다. 나를 낳아서 기르신 그 인연으로 인하여 당신은 어머니가 되시고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되었나이다.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이제 2달이 지나 석 달이 되어 갑니다. 작년 10월 31일이었던가요? KBS 팀과 잃어버린 왕국 다큐멘터리 취재차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11월 2일 저녁 호텔에서 나를 찾는 아내의 전화가 있다고 호텔 보이가 말하였지요. 나는 직감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오후 2시쯤 돌아가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아내는 나를 위로하려 전화하였지만 어머니,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딘가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홀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대 위에 꿇어 앉으니 어머니, 비로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프기도 하였지만 너무도 고맙기도 하여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평안하시죠? 파출부가 무얼 훔쳐갔다고 의심 하시더니 이제 그게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죠. 죽는 것이 무섭구나, 얘야. 그 캄캄한 흙 속에 누워 묻혀 있다니 그게 무섭구나. 얘야, 어머니는 늘 그것이 걱정이었지만 이제 보니 육신 떠난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은 세상이 어머니 앞에 있음에 뒤늦게 놀라우시죠, 어머니. 일본으로 떠나기 이틀 전 어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머니가 내 곁에서 요즘 늘 함께 주무신다. 나는 그때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뜻을 압니다. 그리고 외로운 어머니와 말동무해 주시면서 함께 주무셔 주었던 그분이 누군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그것은 어머니와 나 둘만의 비밀입니다. 그날 어머니는 내가 함께 묵주의 기도를 하자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함께 기도를 즐겁게 드리셨는데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이 맛있는 반찬을 함께 먹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성호를 긋는 그 모습이 언제나 좋았어요. 함께 기도 드릴 때마다 저는 언제나 그 모습을 가만히 훔쳐보고 하였지요. 눈이 무겁게 감기셔서 앞을 제대로 못 보는 어머니가 묵주를 들고 그곳에 입을 맞추고 아주 경건한 자세로 두 손을 모으고 작으면서도 그렇게 힘찬 성호를 긋는 그 모습은 언제나 제겐 놀라움이었습니다. 어머니, 십자가를 긋는 그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룩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 생애를 다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성호를 그었던 사람만이 이룰 수 있었던 십자가를 어머니는 이마에, 가슴에, 두 손에 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가신 그날까지 기도를 드리셨으니 어머니야말로 생애의 마지막까지 기도를 드리신 성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 즉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니 고맙게도 어머니의 시신이 청담동 성당 영안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영전 앞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도 손안나. 그렇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성도 손안나였습니다. 복녀라는 통속적인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손안나라는 이름으로 떠나 온 곳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앞에 씌어진 성도란 그 명칭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슬프면서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내 어머니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가슴이 벅차서 눈물도 나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80평생 성도란 그 대명사가 그 대명사에 합당한 삶이 어느 재벌이나 대통령이나 지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고 간 어머니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애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비록 배운 것이 없어 똑똑하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지만 돌아가실 때 성도의 이름을 얻으셨으니 어머니의 생이야말로 축복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시신을 볼 때도 나는 무섭지 않았나이다. 슬프지도 않았나이다. 관 속에 누울 때 어머니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나이다. 내가 언제나 좋아하던 어머니의 작은 키에 어울리지 않는 두툼한 손도 보았나이다. 제가 어머니의 손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지요? 키 150cm도 못 되는 어머니의 손은 여자의 손이 아니라 거인의 손이었습니다. 두툼한 빵과 같았나이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노동하시던 노동자의 손이었나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 흔한 금반지도 하나 끼우지 않으셨던 희생의 손이었나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 손톱에 봉숭아물조차도 들이지 아니하던 순교의 손이었나이다. 나는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마당에 나가 자식들 먹는 밥에 행여 돌이라도 섞일세라 수백 번 돌을 골라내시던 새벽마다의 거룩한 일상을 늘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새벽 미사의 영성체가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 먹이는 몇 끼의 밥이야말로 주님의 살이요, 피요, 그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간혹 내가 필요해질 때 어머니는 내 등을 주물러 주셨지요. 피곤하겠구나 얘야. 어머니의 손은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무엇을 먹고 그리도 힘이 강했는지 언제나 놀라곤 하였지요. 벌거벗은 어머니의 육체, 80 먹은 어머니의 육체, 걷지도 못하던 그 다리, 흰 천 사이로 삐죽이 나타나던 두 발. 그 모습은 평생을 두고 해진 곳을 기우고 떨어진 곳을 메워 쓰고 쓰던 낡은 행주와 같은 육신이었나이다. 마치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란 소설 첫 부분에 나오는 평생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아왔던 노인의 배에 내걸린 찢어진 돛과 같이 낡고 기우고 해지고 얼룩진 돛대와도 같아 보였나이다. 때로는 풍랑도 만나셨겠지요. 어머니, 때로는 좌초도 하셨겠지요.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 참으로 무사히 어머니의 배는 항구에 닿으셨으며 어머니의 영혼은 태어난 곳으로 가셨나이다.
어머니의 시신은 항구에 정박한 지친 그러나 거룩한 생애를 보낸 낡은 배의 돛과 같았나이다. 어머니는 칭찬 많이 받으셨겠지요. 어머니가 관에 들어가실 때 어머니 손에 우리 대부 스테파노가 준 묵주를 대신 감아드리고 어머니의 묵주는 제가 대신 가졌나이다. 어머니가 주신 묵주를 들여다보면 마리아 상이 얼마나 달아있는지,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나는 정말 놀라곤 합니다. 어머니야말로 골방에서 언제나 홀로 기도하셨으니 어머니의 기도는 천상에 매달린 종을 언제나 딸랑딸랑 울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묵주를 제가 가졌어요. 어머니의 머리맡을 지키던 마리아 상도 십자가 고상도 제가 가졌어요. 어머니가 주신 묵주와 십자가 상이 있으니 제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언제나 제가 원할 때 저와 함께 계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지요. 고맙구나, 얘 아빠야. 어머니,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 세상에 하찮은 제게 어머니로 오셨다가 그 고생 다 하시고 낡고 낡아 더 이상 포도주를 채울 수 없는 낡은 부대가 되어 새술로 다물어 가신 어머니. 꿈에 나타난 부활하신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 편안함을 누리옵소서. 성도 손안나, 이제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귀양살이 하는 이 생애만큼만 내 어머니가 되셨다가 거룩한 여인이 되어 떠나가신 손안나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부르던 그 정다운 이름으로 당신 품에 안겨 젖을 빨던 어린아이의 어리광으로 부르오니 엄마, 안녕히 가세요. 언젠가는 또 만나겠지요. 아들 베드로 올림. 어머니, 당신은 여성다우십니다. 정학순. 어릴 때 기억으로 나는 어머니와 그리 정답지 못했다. 그 큰 이유는 어머니의 성격이 남성적이셔서 대부분의 어머니상, 즉 온화하고 토닥거려주고 자식의 마음에 아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가장 부러웠던 것은 친구들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의 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해 주셨던 식사나 간식, 딸과의 친근한 대화였다. 우리 어머니는 집에 친구가 놀러와도 해만 지면 강제로 그 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고 나 역시 늦게 집에 오면 밥 찾아 먹기가 힘들 정도였다. 나에게 비친 어머니 상은 무섭고 인정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호랑이와 맞먹는 두려운 존재였다. 그럭저럭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나도 결혼하여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리고 4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왔고 나의 초청으로 어머니도 이곳에 오시게 되었다. 어머니는 이곳의 자연에 매혹되어서 들과 이를 따러 다니시더니 어느새 고운 빛의 포도주로 만들어 놓으셨다. 작년 봄부터 집 뒤에 버려진 땅을 일구어 조그만 밭을 만드시더니 꽃도 채소도 얼마나 열심히 가꾸셨는지 모른다. 아주 오랜만에 어머니가 화평한 마음을 갖고 사시게 되시는 것을 보니 너무나 감사했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 엄마, 왜 그 옛날엔 그처럼 무섭고 극성스러우셨어요? 라고 여쭈었더니 어머니는 주저없이 그래, 그랬었지. 그러나 나 혼자 너희들 7남매를 기르고 공부시키자니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대답하셨다. 나도 어머니도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었고 그 대답의 깊은 뜻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주일 아침마다 예쁘게 화장을 하시고 교회에 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니,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성다우십니다. 라고 되뇌이곤 한다. 두 엄마 사이에서 송영아. 우리 엄마는 남들이 말하는 둘째 마누라다. 아버지는 큰엄마와 결혼해 살다가 아이가 없자 엄마에게서 우리 삼남매를 얻으셨다. 그래서 엄마는 지금도 호적에는 처녀로 되어 있다. 어렸을 때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젊은 모습은 무척이나 미인이셨던 것 같다. 내가 6살 땐가 한창 잘 나가던 여배우 윤정희 씨를 좋아하셨던 아빠가 동네 극장에 공연 온 윤정희 씨를 만나겠다고 하얀 양복에 꽃다발까지 들고 가셨다가 크게 실망을 하고 오셔서는 우리 영아 엄마가 훨씬 미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엄마는 두고두고 자랑하셨다. 그리고 아빠 뜻에 따라 엄마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화장기 없는 얼굴에 고운 생머리를 뒤로 질끈 묶은 전형적인 한국 여인상 그 자체이다. 그건 큰엄마도 예외는 아니었다. 얼굴 생긴 모습은 전혀 다르지만 헤어스타일은 똑같았다. 아빠는 서로 싸운다며 옷도 똑같은 옷을 사주시곤 했다. 때문에 어떤 애들은 우연히 지나치던 큰엄마를 우리 엄마로 착각하고는 너는 왜 엄마를 모른 척하니? 하고 말했던 적도 있었다. 내성적이고 순둥이 같으신 엄마에 비해 큰엄마는 무서운 얼굴에 목소리도 컸고 싸움이 나면 언제나 일방적으로 엄마에게 큰 소리로 질러댔다. 난 항상 아무 말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엄마가 불쌍했고 그런 엄마를 대신해 큰엄마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빨리 어른이 되기만을 저녁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곤 했었다. 조강지처를 버릴 수 없다는 아빠의 고집대로 두 집 살림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 가족은 편할 날이 없었다. 죽어도 한 집에서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엄마들의 성화에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아빠는 평일에는 우리 집에서 주말에는 큰엄마 집에서 주무시곤 했다. 그러던 중 내가 9살 되던 해 큰엄마에게서 남동생이 태어났다. 그때부터 아빠에게 자식을 방패로 삼으셨던 엄마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다. 엄마, 아빠, 큰엄마의 잦은 싸움과 남들의 따가운 시선. 뭐하러 바보같이 참으면서 아빠하고 살았어? 그냥 도망가 버리지. 그렇게 원망할 때마다 엄마는 너도 나중에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보면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언젠가 은행에 엄마 이름으로 된 적금을 찾으러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본인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해서 딸이라고 하자 그럼 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의료보험 카드 같은 것을. 그때 난 참을 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 어떤 것도 내가 엄마의 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불쌍한 엄마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을 정말 후회하게 되었다. 엄마는 항상 자신이 못 배운 것이 한이 된다고 하셨다. 여자도 배울 수 있는 데까지는 배워야 한다시며 첫째인 나를 여수에서 서울까지 대학을 보내주셨고 고3 때는 매일 저녁 따뜻한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로 찾아오시기까지 하셨다.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엄마는 어김없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훌쩍거리신다.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는 코너가 있는데 몇십 년 전에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다. 6.25 때 헤어진 가족을 찾은 사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살아있으면 언제라도 저렇게 만나는데 라며 눈시울을 적시우신다. 남편과도 같았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슬픔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걱정과 달리 엄마는 아들을 하늘나라로 유학 보냈노라며 남은 자식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셨다.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철이 드는 모양이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 효준이를 보면서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엄마가 아빠 곁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 삼남매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힘들고 모진 세월을 말없이 묵묵히 살아오신 엄마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나를 키워준 바람, 이창동.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게 거짓말을 가르쳐준 사람은 우리 어머니였다. 나는 어렸을 때 편지를 퍽 잘 쓴다는 칭찬을 들었다. 주로 고향에 계신 할머니께 쓰는 것인데 사실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편지 내용은 어머니가 불러주고 나는 받아쓰기만 하면 되었다. 내가 서툰 솜씨로 처음 글씨를 끄적거리던 때였으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컴컴한 단칸 새방에서 삭바느질을 하던 어머니는 싫다는 나를 억지로 붙잡아 앉힌 뒤 편지를 쓰게 하는 것이었다. 바느질감을 무릎에 안고 끊임없이 손을 놀리면서 어머니는 내게 편지 내용을 불러주시고 나는 그 옆에 엎드려서 받아 쓰기를 시작한다. 할머니, 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저는 할머님이 걱정해 주시는 덕분에. 어머니는 어린애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어른들이 기뻐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편지는 당연히 어른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다. 때때로 어머니는 일감을 맡기러 온 손님들 앞에서 들어보이소, 이거 우리 집 아들이 지그 할머니한테 쓴 편지입니다. 하며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어른스럽게 편지를 잘 쓰느냐고 감탄을 하곤 했었다. 아마도 편지를 받는 고향의 할머니 역시 내 편지를 사람들 앞에서 몇 번이고 읽히며 자랑을 했던 모양으로 친척들 사이에서 나는 편지 잘 쓰는 아이로 유명해지고 말았다. 그 편지는 내가 쓴 것이긴 했지만 내 것이 아니었고 말하자면 어른들을 속이고 어른들의 칭찬을 훔치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어머니와 나 둘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바느질감으로 가득 찬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남몰래 우리 모자는 그 비밀스러운 편지 쓰기를 계속했는데 나는 차츰 그렇게 편지를 써서 칭찬받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 짓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어느 날인가 나는 내 스스로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막상 해보니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미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어른들이 좋아하는 글이 되는가 하는 요령을 터득해버렸던 것이다. 그것은 적당량의 순진함과 약간의 어른스러움을 교묘하게 섞으면 되었다. 그 후에는 어머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여전히 성공작을 쓸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스스로 편지를 쓰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받아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어머니는 내게 많은 거짓말을 가르쳤다. 이를테면 내가 무슨 잘못인가 저질러서 학교 선생님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말을 꾸며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가 마치 연극 대사를 일러주듯이 거짓말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또는 당신이 알아 누웠을 때 찾아온 손님들에게 어젯밤에는 얘가 밤새 한잠도 안 자고 내 옆에 붙어 있었니더 하고 자랑하는 식이었다. 그럴 때 어머니의 그 거짓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내 심정이 어떠했는가. 어린 나는 어머니가 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런 어머니가 미워지기까지 했다. 어머니가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좀 더 나이가 든 뒤였다. 자식이 그렇게 해주었으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과 욕심을 사실처럼 표현했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궁핍과 삶의 신고 속에서 당신 혼자 힘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우리 6남매를 키우면서도 자식들만은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인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 그것은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가치이자 자존심이 아니었겠는가. 어느 노 시인의 시에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라는 구절이 있지만
내 경우에는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파라리 어머니의 그 욕심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한때 어머니의 그 거짓말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진 노력을 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그것들로부터 인생의 끝까지 달아나려 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내 마음의 태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나는 이제 거짓말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이 되었다. 내가 소설가란 직업을 가지게 된 것도 어쩌면 어머니가 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는 기술을 가르쳐 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된다. 어머니가 그 단칸 새방에 어두운 골방에서 내게 편지를 불러주면서부터 아마도 내 운명은 결정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 다만 나는 지금 당신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만큼 거짓말을 좀 더 잘하지 못하는 것이 죄스러울 뿐이다. 장모님의 삼겹사랑.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처음 한국에 와서 너무 다른 문화 차이에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여러 가지도 이제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잊혀져 가고 있다. 그만큼 이곳 생활에 익숙해진 것이다. 또한 3년이란 긴 세월이 나를 한국인처럼 만들어 주었다. 특히 2년 전 지금의 아내인 한국 여자와 결혼한 것, 2개월 전 내 아들 녀석을 보게 된 것, 그리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장모님과 한 집에서 살게 된 것 등이 외국인의 호기심을 없애주었다. 나는 그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시는 장모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처음 만나 뵌 것은 어느 호텔 커피숍인데 반대하시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였다. 장모님은 한복 차림이 매우 아름다우셨다. 수줍은 듯 딸을 걱정하는 표정으로 여러 가지를 물으셨지만 직접 내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딸을 통해서 마치 통역을 하듯 물어보셨다. 한국어가 서툴기는 했지만 난 바싹 긴장해 천천히 한국어로 대답했는데도 따님에게 연신 뭐라고? 뭐라고 그래? 하고 물으셨다. 그러면 딸은 내가 한 말을 똑같이 되풀이했다. 외국 사람을 처음 만나셨고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한 일이라고 하셨다. 어쨌거나 손자까지 보시게 된 장모님은 전통적인 한국 여성이시다. 장모님은 사위를 어려워하시고 결혼 직후 닭 한 마리를 푹 고아서 며칠 동안이나 나에게 먹이셨으며 다 알고 있기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언제나 부엌이나 방 안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시곤 한다. 아내와 내가 말다툼을 하면 언제나 딸을 꾸중하시면서 남편이 원한다면 그대로 해주어야 한다는 남존여비 사상의 신봉자이시기도 하다. 장모님은 또 몇 번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론 처음엔 궁합을 보셨고 그 다음에는 아들인지 딸인지 그리고 미국에 같이 가서 살아도 딸과 사위에게 큰 지장이 없겠는지를 알아보셨다. 같이 생활하면서 오, 미국 사람이 이런 닭똥집도 먹어? 아니면 미국에도 고구마가 있다고? 라는 질문을 가끔 하셔서 내 자신이 미국 사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한다. 8월에 태어난 아기에게 베푸는 장모님의 사랑을 일컬어서 나는 삼겹사랑이라고 한다. 더운 여름 세 겹의 두꺼운 옷과 이불로써 아기를 안아주거나 지금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긴다는 굳은 신념으로 저녁밥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마 밥이 남으면 물을 말아주시겠지. 비록 세련되지 않는 사랑이지만 아무 말 없이 뒤에 서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 장모님은 침묵을 지키지만 은근하고 끈기 있고 저력 있는 한국 어머니의 한 분이 아닐까. 딸 하나만 바라보고 20년이 넘게 살아오신 장모님의 마음이 그렇듯이 지금 세상의 젊은이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빠른 것을 좋아하고 자극이 있는 것을 마구 찾는다 해도 조상의 정신이 가슴 밑바닥에 흐른다면 서울 거리는 문제 많은 뉴욕 거리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 나는 믿는다. 특히 난 한국의 가족 관계를 좋아한다.
다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유대 관계는 참으로 강한 것 같다. 오고 가지 않으면 섭섭해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다. 선을 보자면 식구 전부가 나서서 신랑 측 신부 측을 관찰하고 서로 이야기해주는 번거롭지만 관심을 쏟아주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장모님께서 무얼 쓰느냐고 물으신다. 엉뚱하게도 어머니 미국 교포 중에서 좋은 남자 한 분 찾아드릴까요? 했더니 어머 별소리를 다 하네 하시며 부끄러운 듯 웃으신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이 봄날에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산책을 나가시는 건 어떠신지요? 거저받은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